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1년 뜨거웠지만 공허했던 그 시절 청춘들의 방황과 사랑,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 바닷가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냄새가 달라졌네요. 아니, 어쩌면 제 코가 늙어버린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저 방파제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기가 그냥 시멘트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무슨 알록달록한 색칠을 해놨네. 꼭 유치원 담벼락처럼 말이죠. 당신은 기억 안 나요? 우리 신혼여행 왔을 때 저기서 사진 찍었잖아요. 당신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얼굴을 다 가리는 바람에 사진관 아저씨가 이건 심령 사진이라 돈 못 받겠네 하고 농담했던 거. 허허, 벌써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깎는 속도보다 우리네 주름살 패이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강원도 어느 바닷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검푸른 색으로 넘실대는데 제 손에 들린 건 쓴 소주잔이 아니라 달달한 카페라떼네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할 일이 없어지니 시간은 더 더디게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 손을 이끌고 뜬금없이 추억 여행을 온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부터 제 귓가에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요즘 아이돌 노래 대신 자꾸만 40여 년 전 그의 여름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세상은 썩었어라고 중얼거리던 제 인생에서 가장 독특했던 친구. 녀석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름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던 계절. 미래에 대한 불안함조차 뜨거운 태양 아래 잠시 말려둘 수 있었던 비겁해서 더 행복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찌질하면서도 가장 눈부셨던 1981년의 여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제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일기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21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81년 서울의 봄이 짓밟히고 난 뒤라 학교 앞은 언제나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배어 있었죠. 강의실보다는 막걸리집에 사람이 더 많았고 도서관보다는 당구장에 학생들이 더 북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들 화가 나 있었지만 정작 무엇에 화를 내야 할지 몰라 술만 마셔대던 때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모대에 끼어서 돌을 던질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도서관에 박혀서 고시 공부를 할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서 이쪽 눈치 한번 보고 저쪽 눈치 한번 보는 그야말로 회색 분자였지요. 그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이 바닷가 소도시로 내려오는 비둘기호 열차 안에서 저는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맞춰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번 방학엔 숨만 쉬고 살 거야. 서울역에서 맡았던 최루탄 냄새가 제 셔츠 깃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기차 창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가 옆자리 아저씨한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이마셨던 시골의 흙냄새,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던 비릿한 바다 냄새. 그게 제 도피처의 냄새였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서울서 공부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닭백숙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공부는커녕 술살만 뒤룩뒤룩 찐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불편해질 때쯤 저는 슬리퍼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와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야, 김철수. 왔냐? 방파제 끝 테트라포드 위에 위태롭게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녀석. 박민우. 우리는 녀석을 찍찍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찍찍이었냐고요? 녀석이 툭하면 인생은 쥐구멍이야. 들어가면 못 나와. 따위의 소리를 짓거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술만 취하면 찍찍거리며 윗사람들에게 대드는 버릇 때문이기도 했죠. 찍찍이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내에서 큰 병원을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들 원장님 아들이 서울 명문대에 갔으니 나중에 병원 물려받겠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찍찍이는 의대는커녕 서울에 있는 사립대 국문과에 들어가서 소설을 쓰겠다고 설쳐댔죠. 그것도 아주 이상한 소설만 말입니다. 야, 너 얼굴 꼬라지가 그게 뭐냐? 최루탄 가스 좀 마셨냐? 찍찍이가 킬킬거리며 제게 담배를 건넸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창백했습니다. 방학이라 내려온 지 일주일이 넘었다는데 바닷가 햇볕은 한 번도 안 쬐은 사람처럼 말이죠. 녀석이 입고 있는 건 구겨진 린넨 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맨발의 슬리퍼. 팔목에는 그 당시 꽤 비쌌던 세이코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 녀석의 초라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야, 넌 서울 안 올라갔냐? 너희 아버지가 병원 나와서 일 좀 도우라 안 하셔? 제가 묻자 찍찍이는 바다 쪽으로 침을 퇴뱉으며 말했습니다. 미쳤냐? 내가 똥오줌 받아내는 거나 하러 태어난 줄 아냐? 난 글 쓸 거야. 위대한 소설가가 될 거라고. 그래서 한 줄은 썼고, 아니, 아직 구상 중이야. 아주 거대한. 아무도 죽지 않는 소설을 쓸 거야. 아무도 죽지 않는 소설. 그게 찍찍이의 지론이었습니다. 81년 그 살벌했던 시절, 신문만 펼치면 누가 죽었다, 누가 다쳤다, 사고가 났다. 온통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세상에서 녀석은 오로지 평화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소설을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섹스도 없고 살인도 없고 혁명도 없는 그저 바람이나 불고 맥주나 마시는 이야기. 그게 녀석 나름의 세상에 대한 반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방파제에서 내려와 익숙한 걸음으로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시장통 골목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호프집, 비둘기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게 이름 참 촌스럽죠. 비둘기집이라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에어컨 대신 낡은 선풍기 2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했고 테이블마다 누군가 담배빵을 놓은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주방에서 마른 안주를 굽던 주인 아저씨, 정씨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저씨는 화교 출신이었는데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항상 러닝셔츠 바람으로. 주방을 지키던 아저씨는 우리 같은 돈 없는 대학생들이 오면 말없이 뻥튀기 그릇을 수북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아저씨, 생맥 2잔요.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징어 말고 노가리로 주세요. 우리 김철수님이 서울서 귀한 몸을 이끌고 오셨으니까. 찍찍이가 너스레를 떨며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를 빼내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낮인 오후 3시. 손님은 우리뿐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먼지 쌓인 주크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야, 넌 이번 학기에 학점 좀 나왔냐? 제가 맥주잔을 들이키며 물었습니다. 찍찍이는 거품이 묻은 입술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학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야, 교양 수업 들어갔더니 교수가 그러더라. 칸트가 말하기를. 웃기고 있네. 지금 밖에서는 학생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칸트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내가 손들고 말했지. 교수님, 칸트가 지금 이 강의실에 있었으면 당장 뛰쳐나가서 화염병 들었을걸요. 그랬더니 나가라더라. F 준대. 미친놈. 너 그러다 진짜 제적당한다. 상관없어. 어차피 졸업장 따봐야 아버지 병원 원무과장이나 시키겠지.
난 그런 인생 사양이야.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맥주나 마시고 노가리나 씹으면서 바람 소리나 들으면서 녀석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빛은 몹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칙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깊은 그늘이 있었죠. 사실 녀석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해 5월 광주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녀석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분노를 투사할 대상을 찾지 못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요? 저는 녀석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나만 비겁한 게 아니구나. 이 녀석도 도망친 거구나. 우리는 서로의 비겁함을 확인하며 위로받는 참 못난 청춘들이었습니다. 정씨 아저씨가 노가리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울은 좀 조용하냐?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용하다. 글쎄요.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던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뭐 똑같아요, 아저씨. 사람들 바쁘게 다니고 버스 10,000원이고.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기나 거기나. 아저씨는 무심하게 대답하곤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의 저 무심함이 좋았습니다. 우리를 훈계하려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 걱정을 늘어놓지도 않는, 그저 묵묵히 맥주를 따르고 감자를 튀기는 그 단순한 반복이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에 닻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낮에 뜨거운 햇살이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잠시 눈이 부셨습니다. 역광 속에 서 있는 실루엣.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직 영업해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말씨가 섞인 듯한 하지만 묘하게 촌스러운 억양.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헐렁한 티셔츠, 그리고 물이 다 빠진 청바지. 한 손에는 레코드판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찍찍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녀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업하죠. 들어오세요. 정씨 아저씨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우리 옆 테이블, 그러니까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꽤 예쁘장했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매가 시원했고 입술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사막을 횡단하고 온 사람처럼 온몸에서 건조한 모래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맥주 500 하나 주세요. 그녀가 주문했습니다. 대낮에 혼자 온 젊은 여자가 맥주라니. 그 시절 이 촌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찍찍이가 저를 툭 쳤습니다. 야, 쟤 누구냐? 동네에 맞냐? 나도 모르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는 노가리를 씹으며 힐끔힐끔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솔 담배였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저렇게 앳된 얼굴을 한 여자가 독한 솔을 피우다니. 그녀가 라이터를 켜려고 손을 움직이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왼쪽 손.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가 뭉툭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마디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손가락 전체가 뿌리째 사라진 듯한 모습. 그 기묘한 결핍이 담배 연기 사이로 묘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찍찍이도 그걸 봤는지 씹던 노가리를 멈추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획 돌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려는 찰나 그녀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손가락 없는 여자 처음 봐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오히려 훔쳐보던 우리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찍찍이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신기하죠? 이거 어릴 때 기계에 끼어서 날아갔어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왼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손 이야기를 하듯 혹은 훈장이라도 자랑하듯 말입니다. 근데 뭐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마음이 잘린 것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잘린 것보단 낫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팍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사지 멀쩡하지만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이곳으로 도망쳐온 우리 두 놈을 그녀가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미경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허무했던 1981년. 여름은 그렇게 최루탄 냄새 대신 비릿한 바다 냄새와 손가락 없는 여자의 담배 연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기묘한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삼총사라고 해봐야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처럼 거창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 곳 없고 할 일 없고 무엇보다 미래가 없는 세 사람이 비둘기집이라는 낡은 방공호에 모여 맥주를 축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미경 씨. 우리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한 살이 어렸지만 왠지 누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엄마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칸트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저쩌고 하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때 그녀는 생활 전선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거든요. 그의 여름의 일상은 지독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댔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대충 밥을 물에 말아먹고 나오면 정오의 태양이 정수리를 쪼아댔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길을 걸어 비둘기집 문을 열면 어김없이 찍찍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녀석의 앞에는 이미 빈 맥주잔 하나와 원고지 뭉치가 놓여 있었고요. 왔냐? 오늘은 좀 썼냐? 한 줄 썼다. 아주 위대한 한 줄. 찍찍이는 볼펜을 뱅그르르 돌리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제가 원고지를 빼서 들여다보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곤 했습니다. 여름은 덥다. 그래서 맥주는 차갑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미친놈. 제가 피식 웃으며 원고지를 던지면 때마침 미경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가 일하는 레코드 가게는 오후 늦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녀는 출근 전 한두 시간을 꼭 우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무슨 개똥 철학을 또 논하고 계실까, 우리 도련님들은. 미경 씨는 익숙하게 제 옆자리에 앉으며 정씨 아저씨에게 손을 흔듭니다. 아저씨, 여기 500 하나요? 거품 많이. 그녀의 왼쪽 손. 처음에는 자꾸 시선이 가서 곤혹스러웠습니다. 맥주잔을 잡을 때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그 뭉툭한 단면이 눈에 밟혔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 그 결핍조차 그녀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취기가 좀 올랐을 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거 안 불편하니? 뭐가? 손가락? 미경 씨는 마른 안주로 나온 땅콩 껍질을 그 불편한 왼손으로 능숙하게 까면서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지. 장갑 낄 때 남들보다 공간이 하나 남으니까 헐렁하거든. 그리고 피아노 칠 때 도레미파솔 까지 가야 하는데 파에서 끝나버리니까 짜증나고.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없어. 피아노도 쳤었어? 찍찍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잠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맥주 거품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세가 기울었어. 엄마는 식당 나가고 나는 공장 가고. 거기서 기계 돌리다가 잠깐 딴 생각했더니 뚝 하고 날아가더라. 신기해. 아픈 줄도 몰랐어. 그냥 손이 시원하다 싶어서 봤더니 피가 철철 나더라고.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건조해서 듣는 우리가 오히려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고
누군가는 시위 현장에서 눈을 다치고 누군가는 군대에서 얻어맞아 다리를 절었습니다. 상실이 너무 흔해서 위로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던 시대였죠. 야, 김철수. 너 그거 아냐? 찍찍이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간의 몸에 뼈가 206개라는데 그중 하나쯤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다잖아. 근데 마음은 뼈도 없는데 왜 조금만 다쳐도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냐? 또 시작이다, 저 문학소년. 미경 씨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았습니다. 호프집의 칙칙한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같았죠.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500ml짜리 맥주잔을 수없이 비워냈습니다. 주크박스에서는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가 흐르다가 비지스의 할러데이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노래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찍찍이는 자신이 구상 중인 소설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습니다. 내 소설의 주인공은 말이야, 직업이 없어. 그냥 하루 종일 걷거나 벤치에 앉아 있어. 근데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직업이 없거든. 그게 무슨 소설이야? SF냐? 제가 핀잔을 주면 미경 씨가 진지하게 받아쳤습니다. 좋네 뭐. 다 같이 백수면 마음은 편하겠다. 근데 민우야, 내 소설에는 여자는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사랑은 안 해. 왜? 사랑을 하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받잖아. 내 소설에서는 아무도 아프면 안 되거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바람처럼. 찍찍이의 말에 미경 씨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겁쟁이네 너. 뭐? 아프기 싫어서 사랑도 안 시킨다며. 그거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작살날 거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야. 불나방처럼. 그 순간 찍찍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 쓴소리 한 번 안 듣고 컸을 녀석에게 가진 것 하나? 없는 레코드 가게 점원 아가씨가 날린 일침은 꽤나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녀석은 화를 내는 대신 벌컥벌컥 맥주를 들이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겁쟁이다. 그래서 난 글이나 쓰는 거야.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 바꾸니까 종이 쪼가리 위에서라도 내 맘대로 해보려고. 그게 뭐 나쁘냐?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미경 씨가 찍찍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요. 한심해하는 눈빛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연민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의 절반이 지나갈 무렵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며칠이고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비둘기집의 낡은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정씨 아저씨는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했습니다. 양동이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팅, 팅, 팅. 그 소리가 마치 시계추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미경 씨는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찍찍이도 몸살이 났다며 나오지 않아 저는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고 맛이 없었죠. 정씨 아저씨가 서비스로 준 쥐포를 다 씹어갈 때쯤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비둘기집입니다. 아저씨가 수화기를 들더니 이내 저를 쳐다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철수야, 너 찾는 전화다. 어떤 여잔데? 여자? 이 시간에 나를 찾을 여자가 누가 있을까? 어머니라면 집에 없다고 혼을 낼 텐데 굳이 술집으로 전화를 할 리는 없고. 저는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순이. 미경 씨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당차고 씩씩한 톤이 아니라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축 늘어지고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 미경 씨? 무슨 일이야? 어디야? 하나. 여기 가게야.
레코드 가게. 근데 문을 못 잠그겠어. 손이. 말을 안 들어. 술 마셨어? 조금. 아니, 많이. 철수야,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집에 가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빙빙 돌아. 수화기 너머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경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아저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외상이요. 나중에 드릴게요.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둘기집에서 그녀가 일하는 레코드 가게까지는 뛰어서 10분 거리. 장대비가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술에 취해서,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봐?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나를 찾았다. 찍찍이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그 사실 하나가 제 21살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셔터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고 낡은 턴테이블에서 레코드판이 튀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지직 지직 탁. 지직 지직 탁. 미경 씨. 카운터 구석 LP판들이 쌓여있는 좁은 틈새에 그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스르르 들었습니다. 풀린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왔네. 김철수. 그녀가 희죽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뺨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열병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뜨거운 온기가 젖은 제 옷을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머리를 툭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나 오늘 아빠 제사야. 근데 제사상 차려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나쁜 년이지, 나.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없는 그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는데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와 튀는 레코드판 소리, 그리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 좁고 어두운 가게 한 구석에서 어정쩡하게 굳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마음이 잘린 것보다 낫다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상처투성이 마음을 제 서툰 청춘으로 감싸 안게 되리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셋의, 아니 우리 모두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 슬픔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꼼짝없이 가게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밤 12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죽은 도시처럼 숨을 죽여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셔터 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가로등 불빛마저 새벽 2시쯤 되니 꺼져버렸고 가게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미경 씨는 카운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울다가 지쳐서인지 그녀의 숨소리는 새근거리지 않고 가늘게 골골거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덥고 잘 것이 없어 가게에 걸려있던 낡은 담요를 찾아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군용 담요였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요. 저는 카운터 반대편 LP판이 진열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그쳤지만 대신 처마 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잠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담요 밖으로 빠져나온 그녀의 왼쪽 손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4개의 손가락. 그 결핍된 빈자리가 어둠 속에서는 더욱 거대한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구멍으로 그녀의 삶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버지 제사였다. 아까 그녀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장에 갔고 거기서 손가락을 잃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에서 떠났다고 했던가요? 그녀의 21살 인생은 왜 이리도 가혹하기만 한 걸까요? 반면에 부모님이 보내주는 등록금으로 학교에 다니며 방학이면 내려와 맥주나 마시는 제 인생은 얼마나 가볍고 부끄러운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눅눅한 바닥에 누워 처음으로 부채감이라는 단어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새벽 5시 통금 해제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야 우리는 가게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거리는 물길을 머금어 차갑고 푸르스름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들의 빗질 소리가 슥슥 들려오는 텅 빈 거리를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녀의 집 앞 골목 어귀에서 미경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아침 햇살을 받은 그 얼굴은 묘하게 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 선물이야. 네모난 레코드판이었습니다. 더 빛이 보이지의 SURFINU S.A.가 들어있는 앨범. 그 시절 백판 복제판이 아닌 정품 라이센스판은 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비싼 거잖아. 내가 받아도 돼. 이 가게 사장님이 재고 정리한다고 싸게 줬어. 너랑 찍찍이 맨날 바다 타령하면서 정작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잖아. 노래로라도 파도 좀 타라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앨범 재킷에 그려진 야자수와 서핑보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태양. 최루탄도 없고 통금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 먼 나라의 풍경이 제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면 보이는 건 시멘트. 담벼락에 핀 이끼와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은 간첩 신고 포스터뿐이었죠. 그 괴리감이 제 가슴을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의 관계는 조금 더 끈끈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주는 은밀한 유대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찍찍이 녀석은 제가 그날 밤 미경 씨와 함께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그저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며 툭 던질 뿐이었죠. 야, 김철수. 너 요즘 얼굴 폈다. 연애하냐? 연애는 무슨. 그냥 잠을 푹 자서 그렇다. 웃기고 있네. 야, 내 소설 주인공이 드디어 사랑에 빠질 것 같다. 뭐? 사랑 안 시킨다며. 아프기 싫다며. 제가 되묻자 찍찍이는 땅콩을 공중으로 던져 입으로 받아먹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아픈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 너무 안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는 건지 시체인지 구분이 안 가서 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아주 짧게 끝나야 해. 여름 한철 매미처럼 왕창 울어대고는 툭 떨어져 죽는 거지. 그래야 깔끔하잖아. 질척거리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때 미경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 때문이었을까요? 평소엔 청바지만 입던 그녀가
그날은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 미경씨. 오늘 어디 선 보러 가? 찍찍이가 휘파람을 불며 놀려댔습니다. 선은 무슨. 나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가게 쉰다. 미경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쉬어? 어디 가는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행. 서울로. 그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갑자기 왜? 그냥. 바람도 좀 쐬고 보고 싶은 사람도 좀 만나고. 그리고 병원도 좀 다녀오려고. 병원? 어디 아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지난번 비 오는 날에 그 창백했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검진 받으러 가는 거야. 엄마가 서울 큰 병원에 예약해뒀대. 나 없다고 둘이서 너무 청승 떨지 말고 있어. 알았지? 그녀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맥주잔을 쥔 왼손, 그 4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탁자 아래로 감춘 오른손이 원피스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요.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행도 엄마도 검진도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지금 어딘가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혼자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 마라고 잡을 자격도 없었고 같이 가줄게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비겁한 21살의 김철수는 모르는 척 맥주잔만 들이켰습니다. 야, 서울 가면 좋겠네. 가서 남산타워도 가보고 그래라. 찍찍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혹은 모르는 척 해주는 건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갔다 와서 얘기해줄게.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깍쟁이인지, 남산타워가 진짜로 남산만 한지. 미경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환해서 오히려 유리창에 금이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 마지막 송별회를 했습니다. 밤바다는 검고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릴 때마다 하얀 포말이 부서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찍찍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통기타를 들고 와서는 어설픈 솜씨로 밥 딜런의 노래를 웅얼거렸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만. 노래라기보다는 읊조림에 가까운 그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먼 바다의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그녀가 나직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응. 너는 꿈이 뭐야?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꿈. 그 단어가 그 당시에는 참 사치스럽게 느껴졌었는데 말이죠. 나? 글쎄. 그냥 좋은 회사 취직해서 평범하게 사는 거. 남들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안 잘리고 정년 퇴임하는 거. 그게 꿈이라면 꿈이겠다. 재미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혁명가도 못 되고 예술가도 못 될 바에는 차라리 완벽한 보통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평범한 거.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미경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어. 뭔데? 손가락이 5개가 되는 거. 순간 찍찍이의 기타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적. 파도 소리만이 그 어색한 공백을 메웠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표정들 좀 봐라. 그녀가 깔깔대며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 꿈은 말이야. 아주 먼 훗날에 할머니가 되어서 흔들의자에 앉아 옛날을 생각했을 때 아, 그때 참 재미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을 3개만 갖는 거야. 딱 3개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개. 응. 하나는 너무 적고 2개는 짝이 안 맞잖아. 3개는 있어야 든든하지. 그럼 지금은 몇 개나 모았는데? 찍찍이가 다시 기타줄을 튕기며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방금 하나 생겼어. 그녀의 시선이 제 눈에 머물렀다가 밤하늘의 별을 향해 옮겨갔습니다. 그날 밤 쏟아질 듯한 은하수 아래서 그녀가 했던 그 말이 무슨 유언처럼 혹은 주문처럼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첫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배웅하러 나온 저에게 그녀는 일주일 뒤에 바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고속버스의 뒷공무니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한참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 버스가 그녀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만 같아서. 그리고 제 예감은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코드 가게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가게 유리창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갔습니다. 야, 김철수. 걔 안 오냐? 찍찍이도 초조한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고. 우리는 매일 비둘기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지만 예전처럼 신나게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빈 의자 하나. 그녀가 앉았던 그 자리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씨 아저씨도 눈치를 챘는지 말없이 마른 오징어만 찢어주셨습니다. 그렇게 8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개강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그녀가 제 인생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둘기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씨 아저씨가 수화기를 들고 잠시 듣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받아라. 저는 뛰어가듯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씨? 철순이. 목소리는 미경씨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 누구? 세요? 나 미경이 엄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불행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미경이. 거기 다시는 안 내려간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물기가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죠.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신다고. 검진은 무슨?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삶에 지친 사람 특유의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수술했다. 속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어. 몸조리해야 하니까 짐 좀 붙여다오. 가게 사장한테는 내가 말해뒀으니까 문 열어줄 거다. 옷가지랑. 뭐 별거 없겠지만 다 싸서 택배로 보내라. 속을 긁어냈다. 그 적나라 하고 폭력적인 단어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미경 씨가 떠나기 전 했던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간다. 엄마가 예약했다. 3개는 있어야 든든하지. 그녀가 말한 3번째 기억이라는 게 결국은 지워버린 아이에 대한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지우러 가는 길에 우리와 나누었던 그 짧은 농담 따먹기를 말한 것이었을까요? 저기, 미경 씨는 좀 어떤가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됐다. 애가 널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답답해서 전화한 거다. 그리고 너네들 미경이랑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락하지 마라. 내 딸 이제 새 출발시킬 거다. 지긋지긋한 바닷가 촌구석 기억은 싹 다 지우고 서울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잊어라. 젊은 애들이 뭐 잠깐 스쳐 지나간 거지. 안 그러냐? 네. 주소는 사장한테 적어달라고 할 테니까 착불로 붙이고.
끊는다. 뚜뚜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둘기집의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제 심장 박동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안 좋은 소식이냐?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울서 살겠대요. 침 붙여달래요. 자리에 돌아와 앉았을 때 찍찍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맥주 거품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미경 씨에게?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하태평하게 소설이나 쓰겠다고 폼 잡고 있는 찍찍이에게, 그리고 그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야, 김철수. 왜 그래? 똥 씹은 표정으로 찍찍이가 물었습니다. 일어나. 맥주 남았는데? 일어나라고. 가게 가자. 미경 씨 좀 싸러. 제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웠는지 찍찍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군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레코드 가게는 눅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인이 없었던 가게에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묘한 폐가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구, 그 싹싹한 아가씨가. 갑자기 그만둔다니 원. 월급도 아직 다 안 줬는데 계좌로 붙이라네. 학생들이 수고 좀 해줘. 난 바빠서 간다. 주인이 나가고 우리는 텅 빈 가게에 남겨졌습니다. 미경 씨의 흔적은 초라했습니다. 카운터 밑 좁은 쪽방. 그녀가 먹고 자고 했을 그 공간에는 라면, 박스 2개 분량의 짐이 전부였습니다. 옷 몇 가지, 낡은 화장품, 그리고 읽다 만잡지 몇 권. 우리는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찍찍이가 서랍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스프링이 달린 여고생들이나 쓸 법한 꽃무늬 일기장. 야, 이거 봐도 될까? 찍찍이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오지 마. 남의 건데. 제가 뺏으려 했지만 녀석은 이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 좀 봐라. 녀석이 내민 페이지에는 날짜도 없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세상 용서 안 할 거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늘 웃으며 말했던 마음이 잘린 것보다 낫다는 말,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던 쿨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실은 이 지독한 원망과 고독을 감추기 위한 21살짜리 여자의 처절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과 화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을 혐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혐오의 끝에서 자신의 뱃속에 자리 잡은 생명조차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겠죠. 야, 걔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찍찍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녀석의 손에서 일기장을 빼서 박스 깊숙이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몰라.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걔는 떠난 거야. 아주 멀리. 어디로? 서울로? 아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으로. 제 말의 뜻을 알아들었는지 찍찍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박스 테이프를 북북 뜯어 상자를 밀봉했습니다. 테이프 뜯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가게를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미경 씨가 남기고 간우리가 챙기지 않고 슬쩍한 라이터 하나와 찍찍이가 늘 끼고 다니던 원고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앉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철썩 우리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철수야. 한참 만에 찍찍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소설 안 쓸란다. 녀석이 원고지 뭉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녀석이 방학 내내, 아니 대학 입학 후 1년 넘게 매달려온 녀석의 전부였습니다. 왜? 위대한 소설가가 된다며. 쪽팔려서. 녀석이 픽 웃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소설. 고통 없는 세상. 개소리였어. 야,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 하나도 이렇게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쓴다는 거냐? 그건 기만이야. 도망치는 거고. 민우야. 저는 처음으로 녀석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그냥 써. 쓰다 보면. 아니, 안 써. 못 써. 찍찍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의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습니다. 녀석은 원고지 귀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불길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녀석이 썼던 바람도 맥주도 평화도 검은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잘 가라. 내 가짜 세상아. 찍찍이는 불타는 원고지 뭉치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불덩어리는 어두운 바다 위로 떨어지며 치익 소리를 내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검은 파도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여름은 끝났다는 것을요.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시절의 문이 쾅 닫혀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겁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했고 그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공범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프고 잔인한 방식으로 말이죠. 가자. 춥다. 찍찍이가 옷깃을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미 소리가 멈춘 자리를 어느새 가을 벌레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도망치듯 내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쫓겨나듯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미경 씨가 없는 바닷가는 더 이상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거짓말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비디오 테이프에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간 저는 미경 씨에게 말했던 그대로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상사에게 깨지며 술을 마셨고 적당한 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저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명찰을 가슴에 달고 40대와 50대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그의 여름의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대학가 소식이 들려오면 채널을 돌려버렸고 길거리에서 비치보이스의 노래가 들리면 황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제가 억지로 봉합해둔 21살의 상처가 다시 터져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찍찍이 녀석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녀석은 결국 소설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 원고지를 던져버린 후 녀석은 삭발을 하고 절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공부해 지방의대에 편입했고 결국 고향 내려와서 병원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제 딸아이의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녀석은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배가 나온 영락없는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악수를 하고 뷔페 음식을 먹으며 의례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도 글 쓰냐?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을 때 녀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은 무슨 처방전이나 쓰지. 환자들한테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같은 잔소리나 적어주는 게 내 필력의 전부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는 더 이상 바람이니 존재니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프 이야기, 자식 유학 이야기, 노후 자금 이야기를 하며 껄껄거렸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는 녀석의 눈동자 깊은 곳에 아직도 그의 여름. 방파제에서 타오르던 불꽃의 잔해가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요. 녀석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망하길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걸 묻지 못한 게 녀석이 작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난 지금에야 사무치게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미경 씨. 그녀의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다는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5개의 손가락을 갖는 꿈은 이루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어디선가 숨죽여 울고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지하철에서 왼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넣고 있는 중년의 여성을 볼 때마다 혹시 그녀가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녀는 영원히 21살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으로만 남아있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해요? 커피 다 식겠네.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무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세련된 조명 아래서 젊은 커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바쁩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 곰팡내 나는 호프집이었다는 걸 저들은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웬 노인 한 분이 창가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모시옷을 입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카페 사장님이 건물주 할아버지신데 매일 저 자리에 앉아서 바다만 보다 가세요라고 했던 그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무뚝뚝하게 담은 인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정씨 아저씨. 아니, 이제는 정씨 할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저기, 어르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여기 비둘기집 할 때 매일 와서 노가리 씹던 대학생들. 찍찍이랑 철수요. 노인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주름진 얼굴에서 40년 전 그 풋내기 대학생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이요. 그러다 문득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느릿느릿하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자. 좀 튀겨줄까?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저씨는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름도 얼굴도 다 잊혀졌지만 배고픈 청춘들에게 말없이 감자튀김을 덤으로 얹어주던 그 마음만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불러요. 그냥 잘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노인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그 손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건물은 바뀌고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기억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를 나와 방파제로 걸어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흰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저는 미경 씨가 주었던 비치보이스의 노래를 스마트폰으로 틀었습니다. SURFINU S A 경쾌한 리듬이 파도 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의 여름 미경 씨가 말했던 세 개의 기억이 무엇인지. 하나는 비겁했지만 순수했던 우리들의 우정. 둘은 아팠지만 뜨거웠던 짝사랑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셋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이 바다 앞에 서서 그때 참 재미있었지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살아남은 자의 담담한 위로 같은 이 순간 말입니다. 찍찍아 민우야. 내가 쓰지 못했던 그 소설,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화로운 이야기를 내가 남은 생 동안 마저 써보려고 한다. 비록 원고지 대신 마음속에 쓰는 거지만 너는 이해해주겠지? 그리고 미경 씨, 어디에 있든 부디 손가락 5개 꽉 채워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혹시라도 삶이 너무 버거워지면 가끔은 이 바람 소리를 들어봐. 우리가 함께했던 그 여름의 노래가 여전히 거기서 들려오고 있을 테니까. 여보, 이제 가요. 바람이 차다. 아내가 제 팔짱을 낍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나의 찬란했던 1981년. 안녕. 나의 비겁하고 아름다웠던 청춘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바람도 파도도 그리고 우리네 인생도. 하지만 지나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나라는 늙고 단단한 바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뚜벅뚜벅 제 몫의 길을 걸어갑니다. 40년 전 그 여름의 바다 냄새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묻어둔 그의 여름은 있겠지요. 비겁해서 미안했고 서툴러서 아팠지만 그래서 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시절. 오늘 밤에는 낡은 앨범을 꺼내 그 시절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닿을 수는 없더라도 바람이 그 마음을 전해줄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도를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길어올리는 큰 두레박이 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